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칼레의 시민 잘 보셨죠? 칼레의 시민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조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소라는 게 보면은 조소의 표현 기법하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하고요. 조소의 특성을 알고 다양한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조각과 소조의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조각은 밖에서 깎아 들어가고요. 딱딱한 재료를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필요해요. 계획적인 거. 왜냐하면 어떨까요? 특징이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알겠죠? 하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붙여나가는 소조는 일단 재료의 특징이 어떤가요? 딱딱한 재료가 아니고 무른 재료를 이용한다. 가소성이라는 게 있다.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질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소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소재, 어떤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소재들이 가소성이 있다라고 하고 주로 찰흙이나 지점토죠. 그래서 이렇게 뼈대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붙여 나가는 거. 이것의 특징이 뭔가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느낌이 손으로 전달되고 그 손으로 전달된 느낌이 찰흙에도 전해져서 자기 작가의 감성과 어떤 느낌까지 전할 수 있다. 손놀림의 어떤 느낌, 압력의 느낌 이런 걸 다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친근한 소재라고 얘기를 해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작가들, 표현주의 작가들, 그런 사람, 표현주의는 조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표현주의적이고 어떤 표출하는 스타일의 작품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소조라는 것을 더 많이 쓰고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계획된 바를 실천해 나가는 혹은 기념비적인 어떤 사실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조각으로 만듭니다. 종교 조각 같은 것들은 소조보다는 조각을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종교 조각은 신성시하면서 어때요? 계획을 잡고 내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고 이렇게 완성을 해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조각으로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석굴암에 본존불 있죠? 본존불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에 나오는 대부분의 조각 조소들은 다 조각입니다. 초상조각이라고도 하고 로마 것은 그런 식으로 조각이 많고요. 현대미술에서 작가의 감성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소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어떤 형식이 만들어지기 이전 예를 들면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 때는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토우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뭔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는 조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조각 작품 볼게요. 조각 작품 보시면 이것은 로댕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토르소라고 해서 남성의 토르소예요. 기원전 50년경. 이건 아르카이 시기 그리스죠. 여기 보시면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칼레의 시민이었고 칼레의 시민 보시면 어땠나요? 생략한 부분이 있었죠. 생략한 부분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칼레의 시민 보시면 되게 여기 보시면 작품을 아주 잘 만들었지만 어떠나요? 이 작품이 사실적으로 막 표현된 느낌이 아니죠. 딱 보시면 옷주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몸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막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우리가 보는 막 번쩍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침울하고 암울하고 슬프고 무겁고 땅을 바라보거나 막 화를 내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시면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한 승리의 기록이다. 이 사람은 아름다움을 밖에서 봤나요? 외면적인 거에서 봤나요? 내면적인 거에서 봤나요? 맞습니다. 로댕은 내면적인 거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중요한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 있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알죠. 그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로댕이 스스로를 늘 생각하면서 뭔가를 탐구해냈던 그런 고뇌를 생각하는 사람에 담아놨기 때문이죠. 보시면 로댕의 작품은 하나도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의 작품이 없어요. 옛날에 초반에 젊었을 때 이제 막 조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조각가로서의 명망을 갖게 된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고뇌에 찬 인물의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의 내면을 성찰을 하는 그런 작품들 이런 얼굴 보세요. 엄청나게 고뇌를 했죠. 밤새도록.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댕은 또 심혈을 기울인 느낌이 나죠. 그렇지만 외부적인 것은 어떠나요?
머리카락 묘사 안 했죠. 생략했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옷차림도 생략을 많이 했죠. 이 사람 보시면 얼굴이 어때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 표정 연출 다 되어 있는데 어때요? 이런 거는 좀 거칠게 표현했어요. 이 눈빛하고 이 이목구비 보세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밤새 나는 죽으러 갈 것임에 대해서 인생을 정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 리더들의 모습인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는 가진 것이 많지만 과감히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 혹은 나의 동료들 혹은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목에 보면 밧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밧줄이 있고요. 옷은 어떠나요?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보면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머리카락 염색하거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헤어 디자이너들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기를 꾸미잖아요. 어떤 형식적인 것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 우리는 더 머리를 꾸미고 나가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머리를 꾸미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죠. 그건 뭘까요? 지금 뭔가를 내면적인 걸 성찰하는 거는 거지 바깥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로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을 이후에 보는 것과 그때 당시의 대부분의 조각은 이럴 것이다 라고 했던 고정관념을 가진 관객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뭐지? 만들다가 말았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로댕은 굉장히 나쁜 평을 받죠. 그런 다음에 좌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꾸준히 이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고뇌에 찬 표정들, 이 일그러진 걸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뢰자는 이 아름다운 마음의 6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생각했겠지만 돌아온 결과는 로댕이 생각했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고뇌와 이 사람들이 한 인간으로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모든 거를 한숨에 버리고 스스로 죽겠다고 했던 그 용감함. 하지만 용감한 그 내면, 이면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했던 고뇌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인간일 뿐이다. 똑같은 나랑 이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용감하게 자기가 스스로 위대한 사람임을 선택한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주. 누구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를 로댕은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육인의 고뇌하는 모습, 이 머리카락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손과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고뇌가 하나로 흐르지 않나요? 선생님의 이것만 봐도 전율이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어떤 한 사람도 어때요? 보세요. 다 똑같은 포즈를 취하지 않고요. 다 똑같은 표정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려고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지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로댕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로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고 치장적인 것도 물론 예뻐요.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에너지라든지 희망, 그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용기, 도전의식, 그리고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그 추진력, 그리고 마음속에 꽃 피어있는 따뜻함,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술가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술이 아름답다고 해요. 추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댕의 작품에서 그거를 딱 보여질 수 있죠.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댕의 작품은 사실은 로댕이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바닥에 놓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로댕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 야, 로댕, 그거 위대한 사람들을 땅에 놓으면 어떡해. 너 정말 생각 없는 애구나. 라고 사람들이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대 위에다가 올렸어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에서 초상조각 만들었을 때 왕이라든지 정치가의 모습 말에 태워가지고 여기다가 딱 올려놓거나 이순신 모습 딱 이렇게 놔두는 거 있잖아.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로댕이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누구나 여기 사람이 서서 너하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때 죽음을 선택했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를 원했던 거예요. 로댕은. 하지만 당시에 이해 못했던 그런 예술가나 예술 관련 혹은 시청 직원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잖아. 우리랑은 달라. 라고 생각해서 위대하니까 우러러 봐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뭐? 고정관념이죠.
선생님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로댕은 정말 선구자였나 보죠. 조각 그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조각의 역사를 선생님이 따로 하진 않았지만 미술의 역사와 같으니까. 그래서 로댕이 죽고 난 이후에 30년 지난 후에야 로댕이 원했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안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걸죠. 조각상에게. 미술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댕의 작품을 보시면 이런 인상주의의 특징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인상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각에서도 인상주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상주의 특징은 어땠나요? 여러분들 대상을 충실히 묘사하나요? 인상주의에서는 명암이라든지 빛의 효과, 명암이라든지 그런 어둠과 빛을 표현할, 어둠과 빛의 뭐 입체형을, 입체적인 그런, 3차원의 입체를 2차원의 평면에 옮겨놓은 것처럼 표현하려고 했던 르네상스랑은 다르죠. 그래서 로댕의 발자크상을 좀 더 보시면 인상주의의 기법이 나와 있어요. 발자크상이라는 작품은 발자크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소설가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조금 생김이 통통하고 그렇게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이 생긴 게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로댕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이 작품을 7년 걸려서 만들었죠. 근데 어때요? 완성품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디테일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조각상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점잖고 고상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문인협회,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의뢰했거든요. 이거 자기 선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근데 받고 나서 에밀 졸라가 이 작품 거부하는 거예요. 로댕은 생전에 이 작품이 청동상의로 제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이 작품을 의뢰해서 소조로 사륵으로 만들잖아요. 통과가 돼야 비싼 돈을 주고 주물 뜨기를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작품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옷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발 진짜 쬐끔 나와 있고요. 다 모든 것을 덩어리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현대 조각으로 나아가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통적인 조각상의 틀을 벗어났고요. 파격적인 시도를 했죠. 왜냐면요,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조각상 꼭대기 하늘을 향하는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뿐이고요. 망토, 감추어진 몸, 내면의 갈등과 영감과 마음도 떨고 있는 것 같은 떠는 모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로댕이 말하고 싶었던 거. 칼레의 시민들처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느낌. 발자크라는 사람이 고뇌했을 그 마음, 소설 하나를 쓸 때만큼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마음,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발자크라는 사람을 소설가인데, 소설가라는 건 뭔가요? 뭔가 신비주의적이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사색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딱 서가지고 책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소설가 같은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정치가라든지 교육자 같은 느낌이 들까요? 선생님은 그 후자의 느낌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댕은 이 사람이 문학가로서의 그 안에 이 옷 안에 숨겨진 그만의 어떤 철학과 그만의 어떤 신비적인 느낌을 책으로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똑 떨어지게 다 설명해버리면 신비로움이 좀 사라지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로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상상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물론 뚜렷한 것도 좋아요.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땐 표현을 해야 되죠. 하지만 예술은 달라요. 발자크가 살아생전에 있는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 것도 아니었고, 발자크 상에 대해서 네가 네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했으니, 로댕 입장에서는 발자크라는 사람이 위대한 소설가였고 생김도 약간 이렇게 생겼지만 키도 작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그런 걸 극복하고 위대한 소설가가 되었으니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성격도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의 보여지지 않는 것을 너네가 한번 상상해봐라 라고 해서 예술이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사진이 똑같이 제시할 수 없는 예술이 가진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더 표현했냐면, 로댕은 인상주의가 나오던 시점에 조각가예요. 인상주의 기법을 조각에도 적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를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상주의 화가들이 했던 것처럼 빛의 인상을 어떻게 했나요? 툭툭 던지는 색깔로 표현한 것처럼 이 사람도 형태를 사실적으로 만들고 하기보다는 덩어리로 툭툭 던지면서 자기만의 인상주의를 구축해 나간 거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발전한 게 입체적인 것이 아예 사실적인 것이 사라지고 이런 추상 조각이 생겨난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상주의가 조각에서도 이렇게 나타났고 로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역사적으로 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이 구축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없애고 새로운 조각으로 나아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안에는 작가의 개성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작가가 스스로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다부져야죠. 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작가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지 저렇게 큰 짓을 하죠. 자존감 없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돈 많이 주니까 돈 주고 받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이 작품이 꼭 팔려야 했을 텐데 이 작품은 나중에 돌려받아요. 의뢰했던 에밀 졸라가 나 이거 싫다. 나 받아들이기 싫어. 너무 이상해서 다시 돌려줬어요. 너 내 돈 내놔. 너 작품 마음에 안 들어. 돌려줬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이는 누구만 그게 결국엔 나쁘지 않고 자기만의 기법을 만드는 어떤 토대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존감도 높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도전 자체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소조 작품은 이렇게 흙으로 빚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석고로 뜨기를 하거나 이렇게 만들거나 빚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합성 수지를 녹여서 만들거나 이런 것도 다 소조라고 해요. 조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딱딱한 거를 깎아서 만드니까 끌과 정, 망치, 이 나무를 깎을 때 이거는 뭐예요? 점토를 붙일 때 이건 석고로 만들 때 이런 재료들이 따로따로 있죠. 그리고 보시면 조각의 양식에 따른 구분하고 나와 있는데요. 환조는 사방에서 볼 수 있고 부조는 한쪽 면에서 볼 수 있고 심조는 깊이 파서 바닥면보다 낮게 표현된 작품이고요. 투조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사실적인 표현에서 어떻게 변하나요? 점점 이렇게 건너뛰고 추상적으로 변하죠. 이게 추상조소예요. 반추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이게 사람의 형태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활동을 한번 해볼까도 했어요. 이거 두 개 중에 아마 하나 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든 유토로 전신상을 만들기 혹은 아이소 핑크라고 하는 건축 자재를 갖고 깎아서 이렇게 열선 그 총 같은 걸 깎아서 만드는 거, 테라코타로 만들기, 라이프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떠가지고 만드는 거, 네 개 중에서 선생님 하나 할 생각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마도 이쪽에 좀 더 비중이 가겠네요. 선생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점토는 붙이는 거니까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시간 제약도 조금 덜 하겠네요. 이렇게 금방금방 만들 수 있죠, 소조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 캐스트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데스 마스크라는 게 있고요. 라이프 마스크,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뜨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뜨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 보시면 테라코타, 석고형, 브론즈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좀 설명을 덜 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어디였냐면요. 요거였나요? 이거 하다가 말았죠. 이거에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했던 거를 다 건너뛰었네요. 조각 작품이라고 해서 조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로댕 거였죠. 이제 지금 선생님하고 로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나요? 이 작품은 만들다가 말았죠. 이제부터 좀 봐주세요. 로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들다가 말았죠. 그리고 심지어 여성의 모습인데 다나이드라고 하는 여성의 모습이고요. 1889년이니까 발자크 상이라든지 그 아까 전에 칼레의 시민보다 늦게 만든 거죠. 이 작품을 펠트만의 비평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술, 분석, 뭔가요? 그 다음에 해석, 가치평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때요? 서술형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작가가 누군지, 누굴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재료가 뭔지, 제목은 뭔지 이걸 보는 거죠. 여성의 모습인데 어때요? 다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리석의 특징이 굉장히 조각이지만 딱딱한 재료를 쓰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이런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했는데 심지어 여성의 누드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팔다리, 성기, 가슴 다 생략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에서 뭘 느끼나요? 아름다움을 느끼죠. 이게 로댕의 무기예요. 과감하게 생략할 땐 생략하고 강조할 땐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매력을 발산시키는 게 로댕의 특징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개성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조각들은 개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이런 느낌 있죠. 내가 제일 잘 만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다 보여줄게. 내가 완전 이래. 근데 이건 뭐예요? 묘하게 숨겨놓을 건 숨겨놓고 보여줄 건 보여주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안에 있는 이 여성의 얼굴과 팔과 모습이 다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고 상상하게 만들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고 싶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상하게 만들게 하는 게 로냉의 무기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거는 토르소라고 하는 건데요. 토르소는 팔하고 다리를 자르고 사람의 그 몸 자체 하나만을 가운데 있는 이 몸 이것만을 만들어 놓은 걸 토르소라고 해요. 그래서 조각 작품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통적인 조소의 특징을 다 보셨고요. 이제부터 볼 것은 입체 표현의 새로운 시도예요. 지금 우리가 조각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보시면 입체 표현의 새로운 시도하고 나와 있는데 입체는 아까처럼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다가 이거 보세요. 다리 모양, 이건 날개 모양 이런 식으로 추상 조각으로 조금 변하죠. 그러다가 사람 얼굴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나중에는 현대미술로 오게 되면 움직이는 추상조소 해가지고 모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 칸디스키나 몬드리안처럼 데스틸과 신조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단순한 그 선과 면과 그런 특징들을 보이죠. 이게 심지어 바람이 불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조소가 이제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움직임까지도 미술에 포함된다, 조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모빌이 가장 획기적인 거였죠. 로댕 이후에 획기적인 조각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조각, 키네틱 아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다이즘의 대표주자 뒤샹이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땐 이건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면서 그 역할이 박탈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것이 원래 갖고 있었던 고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제서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전거 바퀴가 자전거에 붙어 있을 때는 그냥 기능으로서 보지만 그것을 떼어내서 미술관에서 봤을 때는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 꼭 기억해 주세요. 뒤샹과 다다이즘. 그리고 그게 조각, 현대 조각과 어떻게 맞물려 나가는지 그거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평가하고 필기 평가를 비중을 같이 주고 싶은데 이게 변화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기를 다 끝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로 좀 많이 반반을 해서 낼 생각이, 선생님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애초에 있었던 계획과 틀어지기 때문에 계획서가 수정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트, 키네틱 아트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시각적인 눈으로 움직이는, 눈으로도 움직이게 하는 오바트가 생겨났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정크 아트라고 하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미술도 생겨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중에는 미술들이 좀 더 발전해서 현대미술로 나아갑니다. 아까 뒤샹 작품처럼 이렇게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의 자리에서 떼와서 전시장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의 아름다움에 좀 더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의 뒤샹의 샘 이라고 하는 작품도 보이시고요. 조각이라든지 현대미술에서 재료가 이제는 그림이라든지 나무 같은 게 아니고 조각하는 재료가 아니고 자연 그 자체다라고 하는 대지미술도 있고요. 빛이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라이트 아트도 있고요. 이제는 부드러운 조각이라고 하는 연성 조각도 있어요. 탱크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무섭고 딱딱하고 파괴적인데 그것을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비유해 버리면 이것이 갖고 있는 그것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겠죠. 그런 것이 이 작품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의자의 작품, 이 작품이 개념미술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개념미술 조세 코추스라고 하는 세계의 의자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선생님도 좋아하는 작품,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좋은지를. 이제 알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뭐냐면 의자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자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 따와서 이렇게 글로 붙여놓은 거가 있고 하나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의자가 있어요. 얘를 똑같이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똑같은 크기로 붙여놓은 거죠.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의자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이 세 개의 의자 중에서 진짜 의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관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답하겠죠. 이 세 개가 모두 의자다. 그죠?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서 이렇게 단면적인
모습, 이 부분만 봤을 때도 이 의자고요. 이걸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앉을 수 있을 때 이것도 의자고요. 이것을 정의 내린 그것도 의자예요. 선생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람을 어떤 한쪽의 면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은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시각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하지만 그게 다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건지 알겠나요? 우리는 어떤 것을 너무 개념 내려버리지 말자라는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든 어떤 대상을 봤을 때든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보자라는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술을 내뱉어봐라, 너네가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미술이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만 해도 미술이다 라고 말하는 게 개념 미술이에요. 선생님은 현대 모든 미술은 개념 미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념 미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이었으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현대 미술은 개념 미술이라는 거, 대지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넣는 것도 개념 미술이고, 빗으로 뭔가 뿜어내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도 개념 미술일 수 있어요. 주제 자체는. 그쵸? 그런 거. 이렇게 이거는 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설치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설치했다가 다시 설수하는 거, 대지미술, 설치미술, 레디메이드, 개념미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설치했다가 설치를 없애는 행위미술도 있죠. 이제는 몸으로 뭔가 만들거나 뭐 춤을 추거나 이것도 다 미술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표현한다. 재료가 인간의 신체다. 그렇죠. 그리고 퍼포먼스는 그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퍼포먼스라고 하죠. 그래서 조소 책에 보시면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3차원의 공간에 조각, 소조라는 게 있고, 석고형 뜨기, 테라코타, 브론즈 있고, 또 뭐가 있다? 이렇게 조지 시걸 작품도 있고, 위에 보시면 환조, 부조, 중부조, 저부조, 심조, 투조 다 나와 있죠. 입상, 좌상, 와상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그죠? 여성의 주술적인 어떤 그 생산성, 여성이 갖고 있는 제일 무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얼굴보다, 이게 약간 로댕의 작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생략할 건 생략하고 강조할 건 강조하고, 보이는 것을 그리겠다? 아니다. 나는 이제 아는 것을 그리겠다. 그리고 아는 것을 만들겠다는 걸 더 나아가서 로댕은 어떻게 했어요? 니네가 상상해봐라. 우리한테, 관객한테 던지는 거야. 너네들의 목도 있다. 그쵸? 그게 점점 사실화되어서, 일단 이거 봤을 때는 점점 벨렌드로프의 비너스가 사실화되어서 이런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비너스가 됐고요. 토르소. 그 다음에 권진규라는 사람이, 이게 약간 로댕하고 비슷하겠네요. 로댕 이후에 나온 권진규죠. 로댕에서 아마 영감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지원이라는 여성의 모습을 비구니의 모습처럼 만들고, 옷을 굉장히 생략하고, 머리카락을 별로 안 만들고, 이 사람을 굉장히 영적이고 숭고한 존재로 만들었죠. 추상조각처럼 반추상조각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아예 추상으로 자는 사람의 모습. 이것도 약간 반추상이죠. 나중에는 덩어리 하나만 남죠. 이런 식으로 조각도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추상조각으로. 그 이후에는 추상조각으로 나아가서 이젠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놨는 게 끝이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모빌도 나오고 움직임이 조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쵸? 모빌하고 키네틱 같은 거 움직이는 거예요. 레디메이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공부했잖아요. 이런 거 레디메이드, 대량 생산품, 기계 생산품, 오브제, 이런 기계 생산품을 말하는 또 다른 말, 뭐 어떤 생활에서 필수품도 전시장에 갖다 놓으면 그게 예술일 수 있다는 개념에서 나오는 그 재료를 말할 때 오브제라고 얘기해요. 정크 아트, 쓰레기를 말하는 거. 어셈블리지는 이런 똑같은 병기를 여러 개 쌓아 놓으면 어셈블리지라고 해요. 예를 들면 병뚜껑을 이렇게 쌓아서 탑을 만들었다. 그럼 어셈블리지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왜 산에 이렇게 탑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돌 쌓아가지고, 그것도 어셈블리지예요. 어셈블리지 기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폐품이나 물건을 조립, 집합하여 만든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이후에 팝아트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설치미술, 대지미술, 아까 다 했죠. 개념미술. 연성조각. 그쵸? 병기가 딱딱해야 되는데 이거 흐물흐물해서 누가 여기다가 그리고 사람이 무기가 되는, 사람이 그 재료가 되는 퍼포먼스, 그런 것들 다 미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빗으로 그림을 그리고, 아예, 그쵸?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거, 사진을 배우는 거죠. 사진 이후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미술이 2차원적인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매체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술 전체가 매체 미술로 많이 변화했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이 책으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댕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래요. 로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추상조소화 되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마 그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게 딱히 필기도 없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고요. 이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지금 수생의 날에 찍는 거거든요. 여러분 월요일 날 미술 이론 시간에 이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감사합니다.